먼저 채무인수의 의의 및 요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채권 양도를 배웠습니다. 자, 채권이 있고 채권자가 이렇게 있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죠. 채무자가 있을 때,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자, 채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이것을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것이 채권 양도가 됐습니다. 그쵸? 채권 양도니까 재산권을 일종의 양도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채권 양도의 성질이 준물권행위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채권 양도 관련해 가지고 채권 양도에 관련해서 뭐 의의라든가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지명 채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증권 채권이 있었죠.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채무, 빚을 따는 거죠. 자, 채무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빚을 내가 대신 따놓아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채무 양도가요? 이거는 아니죠. 채무를 따는 뭐죠? 이거는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와 이제 채무 인수를 공부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채무 인수. 그래서 빚을 누군가가 떠안는다. 떠안을 때 어떠한 법률 관계가 생기는지,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학습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무 인수. 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었죠. 갑이 을한테 100만 원을 받을 게 있습니다. 을은 갑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되죠. 그럴 때 을은 채무자인데 을이 갑한테 갚아야 될 100만 원을 갚아야 될 100만 원을 비용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 갑에 대해서 100만 원을 갚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 을과 비용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채무인수에 의해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고 영상 시청 서비스에 나오는 자막들은 병전적 채무, 일단 면책적 채무인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하는 거죠. 자,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을이 갑한테 돈 갚아야 될 100만 원 있었죠. 그런데 을 대신에 비용이 갑에 대해서 100만 원을 갚아주기로 해버리면 이 사람은 빠지는 거죠. 이 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원래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 이것을 책임을 면하는 채무인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는 채무를 벗어나 버립니다. 을은 채무를 벗어나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채무인에게 이전하는 것.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변경으로 책임재산의 변경이 있게 된다. 자, 갑이 을한테 100만 원을 꽂았을 때는 을한테 돈이 500만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될 게 없죠. 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받아내는 거는. 그런데 자, 을이 빠지고 싶었습니다. 자, 빠지고 싶어서 비영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비영한테 채무를 넘겨줬는데 비영이 오케이 해서 받았어요. 물론 이제 갑하고 관계이지만 갑이 비영이 받았는데 비영은 재산이 빵원입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빵원. 그럴 경우에 갑은 뭡니까?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채무인수 관련해서는 누가 이해관계에 걸립니까? 이번에는 갑이 걸리죠. 우리가 앞에서 채권양도에서 있어서는 누가 이해관계가 됐었죠? 채무자가 있었죠. 그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다든지 채무자의 승낙이 중요했지만 채무인수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이해관계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경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처분권 행사인 승낙 등을 효력 발생 요구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자, 채무 이전 모습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채권 양도도 법률의 규정,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서 유언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채무 이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크게 나누는데 자, 상속 그렇죠? 상속하게 되면 채권만 뿐만 아니라 채무도 뭡니까? 같이 따는 거죠. 그래서 채무가 더 큰 경우는 한정 승인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정 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포괄유증, 회사 합병. 자, 회사 합병도 마찬가지죠. 갑이라는 회사와 을이라는 회사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회사로 만들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병이라는 회사는 갑이 갖고 있는 권리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않고 을의 회사도
의뢰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그대로 다 따는 거죠. 그렇죠? 또는 갑하고 을이 있을 때 의뢰 회사가 의뢰 회사가 갑으로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도 갑은 의뢰 재산만 빼내는 게 아니라 채무도 같이 따는 경우가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부동산의 취득자에 의해서 임대인의 의무승계,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한 경우 다 마찬가지로 채무인수가 되는데, 채무인수에서 필요성과 처분성의 인정 근거를 보게 되면 이 채무의 이전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 인수함에 있어서 어떻게 채권자를 보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양도에 대응되는 앞에서 배운 것과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채무 인수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채무가 변경되면 책임재산의 변경이 생기고 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 특수적 신뢰관계를 해하게 될 그러한 유연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기특하게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 갑이 기특하게도 부모님을 위해서 조용필 씨한테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용필 씨가 이것을 채무를 쥐고 있는데 굉장히 하기 싫어요. 그래서 스탠드바에 있는 웨이터 있잖아요. 웨이터 조용필한테 부탁합니다. 네가 가서 노래를 불러주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변경되면, 즉 채무자가 변경되면 책임재산의 변경, 이건 이제 재산인 경우지만 또 다른 경우는 이게 특별한 특수한 신뢰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런 채권자의 기대를 해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채무인수제도도 채권자가 관여하지 않는 채무인수를 인정하는 데는 어떤 제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채권자를 내버려둬도 더 채권자한테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양수인이 다액의 재산의 소유자인 경우.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었는데 을이 병한테 갈 경우에, 자, 을의 재산이 예컨대 1억짜리 채권인데 을의 재산이 10억인데 병한테 갔더니 100억이 되다. 그러면 갑은 굳이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채권자한테 유리합니다. 그 다음 담보물의 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이 동시에 피담보 채무도 인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계약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통틀어서 하나의 법률상의 지위를 구성하므로 이를 일괄해서 이전하는 것은 대단히 편리할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영업이라든가 기업과 같은 포괄적 법률 관계에서 이전하는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채무 인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채무 인수는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양도와 더불어서 병존하는 그러한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채무 인수 계약의 법률적 성질이 뭐냐의 것은 채무 인수의 당사자에 따라서 그 인수 계약의 성질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자 갑이 있었고 채무자 을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병이 채무를 인수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인수인, 이렇게 했을 때 이 3명 계약으로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채권자와 인수 간에 이렇게 양자 간에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을이 1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갑에 대해서. 근데 을은 보니까 을이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을의 절친한 친구 또는 을의 형한테 내가 당신 동생 을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을이 보니까 돈이 갚을 능력이 안 된다. 따라서 형인 당신이 갚아줄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해서 이 사람을 배제해버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자, 채권행위와 준물권행위의 결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자, 인수계약에서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자,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은 준물권행위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인수도 이것을 처분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준물권행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인수.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채권자가 개입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떠냐면, 갑이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갑과 채무자가 을이 있을 때, 이번에는 을이
을하고 병 사이에 계약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두 당사자 간에 의해서 채권 양도가 채무인수가 되냐 했을 때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갑은 뭡니까? 잘못하면 변제 자력이 없는 병한테 가서 갑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갑에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갑의 승낙을 얻어서만 효력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채무에 관한 요건을 보도록 합시다. 자, 채무. 갑을 병 이렇게 쓸 때, 자, 원래 채무. 이 채무에 관한 요건을 보게 되면 채무인수는 유효한 채무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채무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채무가 유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는 불완전 채무라든가 장래 채무도 인수할 수가 있겠죠. 채무 이전성. 채무가 이전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채무가 이전이 안 되면 이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용필 씨가 있었고 웨이터에서 일하는 조용필이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채무가 이전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성질상 제한이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전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채무 인수가 되려면 채무가 있어야 되고 이 채무가 존재해야 되고 이 채무가 이렇게 이전될 수 있어야 된다. 즉 이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채무는 이전성이 없는데 어떤 채무가 이전성이 없냐면 자, 성질에 의한 제한. 자, 채무자가 변경되면 그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 아까 우리 조용필 씨가 노래 부르면 국민가수 조용필 씨가 부르는 노래를 나이트클럽에 웨이터인 조용필이가 부른다. 말이 안 되겠죠? 역시 이런 경우는 내용이 달라진다. 급부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변경으로 채무의 이행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 경우. 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시고 자, 제가 굉장히 능력 있어 보여서 나승성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고용을 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우리 사촌형을 데려와서 고용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알아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고용이라든가 위임이라든가 임치. 자, 고용이죠? 위임인 경우에. 자, 여러분들은 나를 믿고 뭔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제 3자를 갖다가 이 사람 보고 제 대신 하라고 했을 경우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뢰관계가 깨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급부라든가 이행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채무 인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3자가 제가 해야 될 일을 인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의 채무자와 사이에서 결제돼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은 특히 상호계산에 있어서 인정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없겠죠. 자, 앞에는 성질상이 있었고 이번에는 의사표시에서 제한되는 경우.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서 인수금지 특약을 해버린 경우, 그런 경우는 그러한 특약은 유효하고 당사자는 그러한 제한에 따라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특약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해서는 제한을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인수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3명 계약. 자, 이런 경우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을 때 이 세 당사자 간에 어떻게 하냐. 자, 계약자의 원칙상 세 당사자에 의한 3명 계약으로 인수 계약을 할 수 있겠죠. 자, 세 당사자가 다 개입을 해가지고 자, 을이 부담해야 될 채무를 병 네가 인수를 해라. 중요한 건 이 채권자 의사가죠. 만약에 채권자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가 오케이 하면 문제 안 되는 거죠. 민법은 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당연한 거겠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 자, 이번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은 빠지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 갑이 그럽니다. 이게 형이죠. 네 동생 을이 100만원 갚을겠는데 네 동생이 보니까 능력이 없어. 따라서 형 네가 해라. 그래서 채권자와 이 인수인 간에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채무를 인수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할 때, 채권자는 당사자가 찾아서 했죠. 채무를 변제할 사람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채권자 승낙은 문제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채무자를 찾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의 수익 의사 표시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채무자한테 아무 해가 되는 거 없죠. 채무자한테 아무 해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의 승낙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이해관계가 이 제3자는 뭐냐면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마침 이 사람의 채무자의 형이라든가 빚이 있다든가 상계가 이렇게 있다든지 예컨대 그럴 경우에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수의 당사자.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 자, 갑과 을이 있고 병이 있을 때, 자, 이 사람과의 관계죠. 이 사람과의 관계는 채권자의 승낙으로 유효하고,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경제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승낙을 정지조건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승낙을 하게 되면, 채무, 인수가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지조건부 다 이해하시죠? 모르신 분은 여러분들이 민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지조건부와 해지조건부 차이가 뭔지. 그 다음에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냐면, 채무자에게 어떤 불칙에 손해를 줄 수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렇게 인정이 되겠죠. 채권은 채무자의 자력 여하에 따라서 그 경제적 가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고, 따라서 책임재산의 변경이더라도 채권자에게 경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수계약의 유효성을 채권자의 승낙에 의존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사람이 1억이 빚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억인 경우 이 사람이 전세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럴 경우는 갑은 이렇게 채무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승낙을 안 하겠죠. 자, 이번에는 이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을 때 이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이 사람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배제됐잖아요. 채권자가 배제되면 안 되겠죠. 채권자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변제 자력이 큰 경우는 이 사람을 믿고 빚을 채무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제3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아무 돈도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빚 떠안겠다고 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을 게 100% 확실하죠. 따라서 이 채권자의 굉장히 이해관계가 크다라고 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채권자의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이 사람 채무자에게서 할 수도 있고 인수인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자, 채권자한테 자, 이렇게 채무인을 인수할 테니까 승낙할 건지 말 건지 가부 간에 연락을 주시오라고 했는데 연락을 안 주면 거절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채무자라든가 인수인은 채권자 승낙이 있을 때까지 계약 철회를 할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법률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처분서의 입장은 뭐냐면 채권자의 승낙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자, 채무자와 채무인수자가 계약을 했죠.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계약은 뭐냐면 효력은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채권자가 승낙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승낙이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처분설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건데, 채무인수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 빚을 지고 있는데 제3자가 나서가지고 빚을 갚겠다든지 그럴 경우에 제3자,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이 세 사람이 그냥 합의해서 하는 경우에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채권자를 빼놓고 채무자가 어떤 제3자를 한테 야, 내 대신 빚 좀 네가 인수해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가 이해관계가 있죠? 채권자한테 굉장히 있죠. 채권자에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돈도 없는데 자기가 채무인수 하겠다고 했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 해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예스 하면은 그냥 그 채무자는 빠져버리고 채권자가 그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될 그러한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채무인수는 그다지 내용적으로 복잡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채무인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